안녕하세요. 9번째 역사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구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단원부터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의 모습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저번 시간에 말을 했죠. 우리는 교과서 40페이지, 41페이지의 내용을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고구려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가 먼저 나라의 모습을 갖추다. 자,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어느 나라가 가장 먼저 건국이 되었을까요? 여기서 설명하고 있듯이 고구려가 가장 먼저 나라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저번 시간에 꼼꼼하게 공부를 한 친구들은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길 수 있어요. 교과서 바로 우리가 여기서 살펴봤을 때 연표를 봤었죠. 이 연표에서 여러분이 교과서 39페이지를 보면 교과서에서 연표를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고구려 건국보다 신라 건국의 이야기가 먼저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고구려가 먼저 성립이 되었다고 설명을 해주었죠. 자, 왜 그런 걸까요? 우리는 기록에 의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의 모습을 알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남아있는 문화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삼국사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삼국사기는 (1145년에) 지어진 책이에요. 1145년이면 고려 때고요. 고려 인종의 시기에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의 삼국사기에는 신라, 고구려, 백제 이 순서대로 건국이 되었다고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제 현재 역사가들이 이 책을 해석하고 비판하는 과정에서 신라보다는 고구려가 먼저 건국이 되었다고 이제 추측을 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요. 중국의 문화랑 일찍부터 접할 수 있었던 나라는 고구려였고, 그래서 고구려의 건국과 성장이 가장 빨랐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삼국사기에서는 왜 신라를 가장 먼저 만들어진 국가라고 설명했을까요? 이 고려는 이 삼국사기를 지으면서 김부식은 그 전에 있었던 국가인 통일신라, 이 신라를 계승한 의식을 이 책에 담습니다. 그러면 이 신라가 가장 멋진 국가가 돼야겠죠. 그래서 신라를 가장 먼저 세워진 국가라고 책에 기록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김부식은 삼국사기라는 책을 통해서 신라가 가장 먼저 세워진 국가라는 거짓말을 하고 싶었지만 현대의 역사가들은 그렇지 않다는 걸 밝혀낸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처럼 지금 배우고 있는 우리 지금의 역사들은 또 후대에 다르게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역사가 정확하고 변하지 않고 암기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연구하고 발전해 나가면서 지금까지 틀렸던 점을 다시 수정해 나가기도 하고요. 지금 생각하는 우리의 시점으로 보는 하나의 사건이 나중에 봤을 때는 다른 의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 하나하나를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건 정말 그 당대에 하나는 일이고요. 우리 후손들이 우리의 역사를 지금 평가할 때는 또 다르게 평가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너무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역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계속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나의 주관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었으면 하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번 시간에 고구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고구려는 압록강 위역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 압록강 주변에 어느 지방에 자리를 했다고 했었죠? 맞아요. 졸본 지역이었어요. 졸본 지역에 기원전 37년에 주몽이 자리를 잡고 고구려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고구려는 중국과 가까웠기 때문에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이기에 정말 좋았어요. 선진 문물을 빨리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건 빠른 성장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고구려는 이 주변 지역이 산악으로 되어 있어서 농사를 짓기도 어려웠지만 이 선진 문물을 받아들임으로 빠른 성장을 이루는 쾌거를 얻어내게 됩니다. 자,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짓기 어려운 환경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면 이들은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변 지역을 정복해야겠죠. 그래서 고구려는 상무적인 모습, 정말 씩씩하고 정복을 잘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영토를 많이 넓혔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구려라고 하면 우선 기분이 좋아요. 국뽕이 차오른다고 하죠. 고구려가 통일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을 할 정도로 고구려에는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이러한 씩씩한 정복활동의 모습이 인상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구려는 특징적인 모습이 하나 있는데요. 교과서 40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국내성, 환도성 이 두 산성에 대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고구려는 평소에는 국내성에서 사람들이 생활을 해요. 그런데 외적이 침입을 하게 되면 환도산성으로 올라갑니다. 산성, 산에 위치해 있는 성이에요. 방어하기에 훨씬 유리하겠죠. 이렇게 성을 두 개를 이용을 할 정도로 고구려는 이 생활의 모습에서 전쟁이 다분하게 이루어지고 정복 활동에 초점을 맞췄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고구려가 성장하는데 이름을 뚜렷하게 남긴 5명의 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태조왕, 두 번째는 고국천왕, 세 번째는 미천왕, 네 번째는 고국원왕, 다섯 번째는 소수림왕입니다. 태조왕 다음이 고국천왕이고 고국천왕 다음이 미천왕이고 미천왕 다음이 고국원왕이고 고국원왕 다음이 소수림왕이 되는 순서로 고구려의 왕조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고구려의 왕조의 계보를 보려면요. 교과서 294쪽 여기를 보면 됩니다. 역대 왕계표가 나와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번 동성왕부터 28번 보장왕까지가 고구려의 왕의 순서가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많은 왕들 중에 뚜렷하게 위대한 업적을 남겼거나 나라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거나 하는 왕들을 위주로 해서 이들의 업적을 알아보게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여러분이 다 알아야 한다고 하면 너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사람들만 추려서 교과서 본문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색깔로 표시를 해보았는데요. 여기서부터 표시된 5명의 왕이 지금부터 보게 될 왕입니다.